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2019년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시험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법 기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못 보셨더라 하더라도 앞으로 또 시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험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기출 해설을 참고하고 이제 공부 방향성을 잘 이제 또 잡아서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기운 내시고요. 기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A책형이고요. 1번 문제 보시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죠. 1번 지문 보시면 법 우위의 원칙에서의 법은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맞죠? 법 우위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법률 우위의 원칙이죠.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률 우위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법은 여기서의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렇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위임을 받아가지고 정한 법규명령 그리고 관습법, 불문법원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넓은 의미의 법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2번 법치행정 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법치행정 원리의 현대적 의미는요, 실질적 법치주의죠. 과거에는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였는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로 변했다. 즉 국가 권력은 법의 형식적 의미로만 정해져 있다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발동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형식적 의미의 법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이제 적정해야 된다는 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죠. 내용도 헌법에 합치한 법이 진정한 법이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는요,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무효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의 내용까지도 실질적으로도 이제 적합해야 된다. 헌법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거고요. 바뀌었죠.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3번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에 법률에는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된다. 이렇게 넓게 보지 않죠. 법률 유보 원칙에서의 법은요,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법과는 다르게 법률 유보 이건 뭐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그리고 이 법률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위임명령까지 포함되는 것이지 이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법률 우위 원칙은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고 법률 유보 원칙은 어떤 침익적 행정작용을 할 때는 항상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근거는 거기서 침익적 행정작용을 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그 법에서 법적 근거는요, 다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위임명령 포함되는데 불문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법률 우위 원칙과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4번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 유보 원칙 즉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법은요, 그 규범은 조직규범이 아니라 작용규범이죠. 작용규범. 조직규범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필요한 거예요. 굳이 이게 침익적 행정작용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모든 행정작용에 다 권한규범은 있기 때문에 조직규범은 항상 필요한 거고,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해서의 법적 근거는요, 작용규범을 얘기해요. 그래서 작용규범이 이게 틀렸죠. 작용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 2번, 3번, 4번 지문 틀렸고 1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죠. 쉬운 문제였죠.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 정도는 꼭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2번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지문 주유소 허가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 주유소 허가는 법적 성질이 요거는 대물적 허가예요. 주유소 허가, 석유 판매업 허가죠. 대물적 허가의 경우 그 허가를 양도 양수할 때 그때 제재 사유와 제재 효과가 승계가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대물적인 것들, 그죠? 예를 들어 대물적인 허가 이런 것들을 양도할 때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제재 사유의 승계와 제재 효과의 승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법적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죠.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이 사유도 승계가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이제 선의의 양순이다 하면은 자기는 선의였다. 양도 당시에 이 제재 사유가 있는지 제재 효과 그죠? 제재 처분을 받았는지 그걸 몰랐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은 이제 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요거 이게 사유의 승계 다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2번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요거는 강상 특허죠. 그죠? 특허니까 재량. 그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 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거. 이 면허 자체가 이거는 특허고 그리고 면허 기준, 특허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재량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리고 3번 특허는 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해지기도 한다. 그럼 특허는요. 그 정의 자체가 특정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허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옳지 않은 지문이고요. 특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 이거는 신청이 필요한 거예요. 신청. 그죠?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죠. 신청을 필요로 하고요. 요거와 이제 비교를 해주셔야 하는 게 허가죠. 허가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 그죠? 뭐 통행금지 해제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허는 일단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신청을 필요로 한다. 뭐 이게 다만 뭐 법규 특허인 경우는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특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좀 복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허가와 비교를 해서요. 그리고 4번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주무관청이 당연히 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요거는요. 재단법인 임원 취임 승인이에요. 그러면 임원 취임 승인. 임원 취임 승인은 요거는 임원 취임 요거 승인. 요 승인은요. 주무관청이 하는 거죠. 요 승인을 할 때 주무관청에게 재량이 있는지 문제인데 요 승인 임원 취임 승인은요. 요거는 강학상 인가예요. 근데 인가는 원칙적으로 뭐 재량,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죠.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명문의 규정을 뭐 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있으면은 기속행위, 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재량행위.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다만 보충적으로 이제 효과재량서를 보충하고 있죠. 그 방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본 결과 우리 판례는요. 재단법인 임원 취임 승인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 인가고 재량행위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하고 비교 학교법인이 있어요. 사립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요거는 여러분 요거 기속행위예요. 똑같이 요게 인가죠? 인가를 하더라도 요거 학교법인 임원취 사립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은 요거 인가로서 기속행위다라고 우리 판례가 판시를 했으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또 학교법인 위에다 쓸게요.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나중에 이거를 취소하는 경우 요 취소 있죠? 요 취소는 뭐다? 이거는 재량행위라고 봤어요. 재량행위. 그래서 요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은 강상 인가로서 기속행위다. 근데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요거는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량행위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는 거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익적인 행위죠. 수익적인 행위 취소, 이익 경량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고 재단법인 하고 요거 학교법인 비교를 꼭 해주세요. 사립학교 재단법인. 그리고 3번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지문을 보시면 민법의 계약 해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공법상 계약은요.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은 이제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이 되죠. 사적자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민법의 규정이 다 적용되진 않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일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계약 규정이 유추 적용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상의 모든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지 규정. 해지 규정은 특별히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계약 해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상의 계약 해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왜?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 주체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인 국민은 일정한 사유, 그죠? 자기 사정, 뭐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다. 해지할 수가 없다. 그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행정 주체는 자유롭게 이제 해지할 수 있지만 국민은 그죠?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다는 이게 제한이 있다는 거죠. 적용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절차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행정절차법은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다. 그래서 그 계약의 해지를 할 때 저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지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계약직 공무원 해지 의사표시, 해지 의사표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행정주체가 할 때 굳이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례도 하나 있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 체결 절차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요. 행정조차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몇 가지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확약도 마찬가지고요. 확약, 공법상 계약, 그리고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죠. 그래서 그 일반법이 적용이 되니까 요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행정계약 계획,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여기 일반 규정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확약과 공법상 계약 그리고 행정계획의 일반 절차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같이 규율하고 있지 않고요. 3번 맞는 지문이고 3번 행정 주체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행정 주체의 상대방이 국민이죠. 국민이 공법상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강제 집행할 수가 없는가? 요거는 있으면 요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있으면 강제 집행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맞는 질문이에요. 원칙적으로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거죠. 우월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등한 거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우월성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강제 집행을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그죠?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원칙 실질이 공법상 계약이라면은 행정 주체가 이렇게 자력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법적 근거가 있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즉 법적 근거가 없으면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가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그리고 4번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여러분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채용계약 자체 요거는 공법상 계약이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의 해지 요거는 당연히 처분이 아니다. 그죠?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 요거는 단순한 계약의 해지다. 그래서 이거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무효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를 하면 된다. 항고가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이면 항고,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죠. 그래서 요거 해지, 요 해지는요. 그 실질 자체가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대등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따라서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4번 이제 부관. 여러분 부관은 항상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1번 이제 가장 옳은 거 1번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부관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부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기타 부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 부관 중에 부담, 그죠? 부담만 이제 처분성이 있고 기타 부관은 처분성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준공인가, 요거 처분 중에 이제 매립지 일부 국가 귀속 처분, 귀속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는 부관이에요. 부관, 기타 부관. 그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라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처분성이 없죠. 기타 부관이기 때문에. 이제 매립지 일부 국가 귀속 처분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은 있어요. 사실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이거를 아니다. 요거를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이다. 이렇게 봐서 처분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기타 부관으로 봐서 독립쟁송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매립지 일부 국가 귀속 처분. 그리고 2번 부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죠. 근데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당의 부담부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된 행위가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니죠.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 않는다. 이게 부담의 특징이죠. 부담부 행정행위에서 부담의 특징이에요. 즉 우리가 부담과 기타 부관, 기타 부관 중에 기타 부관은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법률과 일부 배제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조건하고 부담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건 같은 경우 해제 조건, 특히 해제 조건인 경우에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죠. 그렇지만 부담이라는 것은 요거는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조건하고 부담하고 애매하다, 구별이 애매하다. 그러면은 국민한테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하는 게 우리 통설과 판례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담이라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 있죠.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은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 하명을 부관의 형태로 붙인 게 부담이에요. 부담. 그래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철회 사유가 될지언정, 그죠? 철회에다 강제 집행 사유 또는 후속 처분, 거부 사유 그런 거에 될지언정 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 행정행위 자체가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행정행위라는 것은 주된 행정행위죠. 수익적인 거 하나 해주면서 부담을 붙이는 거니까 그 수익적인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담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 수익적 부담을 붙였다 하더라도 수익적인 행정행위, 주된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점에서 정지조건과도 차이점이 있죠. 정지조건보다도 그래서 더 유리한 거고 조건이 성취되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지조건과 해지조건을 비교해봐도 역시 부담부 행정행위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부담이라는 게 국민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2번 틀린 질문 3번 부담 이외의 부관 그죠? 부담 이외죠. 즉 기타 부관이에요. 기타 부관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되면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항상 문제는 부담은 그것만 똑똑히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타 부관인 경우가 문제죠. 기타 부관이죠. 이게 기타 부관 이외니까. 기타 부관인 경우에 이거 쟁송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전체 취소송을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고요. 통설은 우리 부진정 일부 취소송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전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게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제 본질 요소면은 전부를 취소하고 전부가 위협하고 그리고 본질 요소가 아니다 그러면은 전부가 적법하다 즉 기각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취소송 요거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타 부관에 대해서 쟁송 방법 두 번째는요.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청구해서
거부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거부처분 취소송이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2번 거부처분 취소송은요. 이거는 일반적 쟁송 방법이에요. 부관에 있어서 특별한 쟁송 방법이 아니다. 이게 전체 취소송이 특별한 쟁송 방법이죠.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고 부담은 그냥 그것만 딱 떼서 다투면 돼요. 진정 일부 취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4번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 부담이 수익 증거 하나 해주면서 이제 부담을 붙이는 게 이제 전형적이죠. 효과 제한적 부관. 그래서 부관 부담이 처분 당시 법을 기준으로 적법했다. 이 처분이 뭐죠? 처분 당시 수익적 행정행위죠. 주된 행위. 주된 행위를 할 당시 붙이는 게 부담이니까 그 주된 행위를 할 당시 법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붙였다는 거예요. 부담이. 근데 나중에 이 처분 후에 주된 행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다. 그러면은 그 부담은 이제 바로 또 위협하게 되는가? 당연히 위협하게 되는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 바로 이렇게 위협하게 되는 게 아니죠. 왜? 부담의 하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주된 행위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 당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했죠. 그러면 적법한 거지. 사후적으로 법이 개정됐다거나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해서 바로 그 부담 자체가 위협하게 되거나 당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라는 거.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5번 요거는 이제 강론 문제예요. 강론 문제인데 총론만 잘 알고 계셔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이거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게 이제 위임에 관한 일반 규정, 위임 또는 재임에 관한 일반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래서 위임기관은 지휘 감독할 수가 있어요. 수임기관에 어떤 일을 수임을 했죠. 그죠? 위임을 했죠. 그러면은 그 기관이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갖다 지휘 감독할 수 있고, 만약에 잘 하고 있지 않다. 그 처리가 위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요 법 규정이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총론에서 취소 파트에서 했어요. 감독청의 취소가 인정이 되는가. 법이 너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견해 대립에 실익이 없다. 그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번 행정권한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위임과 내부위임을 비교하면서 이거 총론 부분에서도 했었죠. 위임이라는 것은 권한이 상급 행정청에서 하급 행정청으로 이전이 되는 거죠. 권한이 이전되는 게 위임이다. 내부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권한이 이전되는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관청, 그죠?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권한이 이전되니까. 권한이 이전된다는 거.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임관청이 권한을 이전받았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부위임이라면 수임관청은 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고요. 위임관청 이름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되겠죠. 네, 이건 맞고. 3번 행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죠. 수임관청 생각하시면 되죠. 위임을 받은 자는 특히 필요한 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재위임에 관한 규정도 역시 일반 규정이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바로 그 규정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위임을 받은 자 또 재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필요한 때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재임을 할 때 역시 재임의 한계가 있죠. 백지 위임은 안 된다. 그것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요. 위임할 수 있는 이게 근거 규정은 일반 규정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근데 이게 재임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위임관청의 승인이라든지 어떤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서 재임을 해야 된다.
법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제 그 동의라든지 승인을 받아서 재임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행정권한에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데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아니죠. 위임 또는 위탁 이건 권한이 이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누구죠? 권한을 이전받은 수임청이 되겠죠. 위임청이 아니라 수임청이다. 2번하고 4번 지문 똑같은 거죠.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피고는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 그 수임청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조례의 통제. 조례의 통제 요거는 이제 강론이에요. 강론인데 총론만 또 잘 알고 있어도 답은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그렇죠?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이거 기관소송이죠. 근데 요거는 조례가 공포된 경우에도 소외이익이 있으므로 제소기간 내이면 제기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럼 제소기간 우리 강론 공부하실 때 지방자치법이죠. 제소기간 며칠이죠? 20일이죠. 20일 내에죠. 재의결이 나온 후, 재의결이 된 후 20일 내에 이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에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례가 공포됐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조례가 공포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재의결이라는 것은 일단은 의결이 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된 그 조례안을 갖다가 공포권자한테 이송을 하잖아요. 이송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에 대해서 제의요구를 한 거예요. 제의요구. 그렇죠? 바로 공포하지 않고 이의가 있어서 제의요구를 했는데 지방의회가 다시 똑같은 재의결, 전과 같은 재의결, 똑같은 의결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그게 바로 재의결이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재의결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공포권자는 대부분이 단체장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재의결이 이게 전과 같은 재의결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조례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단체장이 이제 지체 없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체 없이 공포를 하지 않고 이 재의결된 이 조례안이 또 이송이 되죠. 단체장한테. 근데 이송되고 5일 내에 또 이제 공포를 안 해요. 그럼 뭐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그죠?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단체장은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렇다. 그러면은 재의결된 후에 20일까지 뭐 할 수 있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기되는 위법한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역시 대원에 제기하면 되겠죠. 위법. 법령 위반인 경우에 이제 재의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기관소송. 그리고 3번 조례가 처분성을 갖는 경우 항고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된다. 아니죠. 그럼 조례가 처분성이 있다. 처분적 조례다. 그러면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피고는 항고송의 대상이 될 때 항고소송으로 다툴 때 피고는 누가 되죠? 피고적격을 갖는 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죠. 그러면은 처분적 조례에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누굴까? 바로 공포권자,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이에요. 지방의회가 아니다.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이지 행정청이 아니에요. 행정청이 아니다. 물론 내부행위, 의장 불신임 의결 이런 거 내부행위 할 때는 합의행정청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이다. 그래서 처음적 조례가 항고송의 대상이 될 때 피고는 누구다? 공포권자인 단체장이 되는 거야. 단체장. 근데 예외적으로 조례 자체가 교육적 조례다. 교육조례다. 그러면은 시도교육감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4번 조례 자체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그죠? 직접 기본권 요게 포인트죠. 그러면은 이 조례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럼 이게 조례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요. 공권력이 돼요. 그리고 직접성도 있고 재관련성도 있고 현재 내가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게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사건. 그래서 그 사건에서 역시 조례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해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을 했다. 그거 우리 7급 하시는 분들 헌법도 같이 하시니까 그거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사건이에요.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으면은 그 침해받은 자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7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지문.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다. 그쵸? 그럼 적법하게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물을 부실해요. 그죠? 철거하래요. 그 철거명령은 당연히 무효죠. 적법한 건축물이니까. 이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우리 판례가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역시 당연무효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철거 명령 자체가 무효니까, 그렇죠? 뒤에 개고 처분 역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는데 의무를 이행 안 했다고 개고해도 역시 이것도 무효죠. 우리 판례가 선행행위가 무효면 후행행위도 무효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유념을 하셔야 되죠. 하자 승계죠. 지금 하자 승계에서 선행행위가 만약에 이게 무효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자가 승계가 되는 거죠. 하자가 승계되고 여기에서는 후속행위, 그죠? 후행행위도 역시 무효라고 봤어요. 하자가 승계가 돼서 무효다 이렇게. 그럼 하자 승계는요 논의의 실익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둘 다 처분성이 있다. 그리고 선행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없다. 그리고 선행행위에 있는 그 하자는 취소 사유여야 되고, 그리고 선행행위의 그 취소 사유를 다투지 못해서 선행행위에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된다. 그 부분을 다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여기에서 그래서 선행행위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자 승계 논의의 실익이 없는 거예요. 선행행위가 무효면 당연히 하자가 승계된다. 놔두시고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면은 나중에 그 조세를 안 냈다고 해가지고 독촉압류 배각 청산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역시 강제징수 절차도 다 무효다 이렇게 봤죠.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면 강제징수 절차도 다 무효다. 그리고 철거명령이 무효면은 대집행 절차도 다 무효다 이렇게 같이 판단을 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처분의 하자가 그 내용에 관한 것인 경우, 하자가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판례는 소제기 이후에도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하자 치유는요, 내용상의 하자인 경우에는 하자 치유가 되지 않죠. 그래서 판례는 이거 하자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렸고요. 하자 치유가 가능한 하자는 하자의 유형은 어떤 하자가 있죠?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 일반적으로 절차상의 하자여야 되고 경미한 취소 사유가 있는 하자 그 경우에만 하자 치유가 가능한 것이고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시적 한계도 있죠. 만약에 이게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라 절차상의 경미한 취소 사유가 있는 어떤 하자다. 행정행위고 거기에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판례는 소제기 이후에는 하자 치유를 또 인정하지 않아요. 시간적 한계도 역시 요게 잘못됐죠. 소제기 이후 요거 안 된다. 쟁송 제기 이전 시까지 하자 치유가 가능하죠. 심판을 제기하면 심판 제기 이전 시까지 보완이 가능한 거고 하자 치유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 이전까지만 이제 하자 치유가 가능한 거죠. 이후에는 하자 치유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3번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할 경우 행정행위의 하자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자치유는 행정청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죠. 하자치유 원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자 있는 그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절차 같은 걸 이걸 보완을 해서 새롭게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하자치유
원칙 허용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이다. 이거 정리를 잘 해두시고, 그렇죠? 하자 치유뿐만 아니라 전환도 역시 똑같이 판시를 했습니다. 전환, 하자의 전환. 그리고 행정의 무용한 방법, 그쵸? 절차상의 하자가 하자 치유가 가능하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서 똑같이 거부 처분할 거다. 어차피 그러니까 무용한 반복일 뿐이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만 허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 맞는 우리 판례의 원문이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칙 예외. 그리고 4번.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가 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부터 하자 없는 저급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한다. 그쵸? 네, 우리 하자 치유의 효과, 소급표가 있다라는 판례. 처분 당시부터, 처분 시에 원래 하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자가 보완이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하자 없는 걸로 봐주는 거죠. 소급표가 있다는 거 보시고, 하자 전환 치유 다, 치유하고 전환 다 이제 소급표가 있어요.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8번 이제 행정규칙. 여러분 행정규칙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은 항상 나온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에서 1번 지문,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내부 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쵸? 그러면 이게 뭐를 묻고 있는 거죠? 네. 내부 지침. 이건 뭐예요? 행정규칙이잖아요. 행정규칙. 어떠한 처분,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된다고 바로 위법한 건 아니죠. 그리고 행정규칙에 부합한다고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적법성이 추정되지도 않아요. 바로 그거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대의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처분의 적법 위법 여부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규성이 있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리고 2번.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위임을 했다는 거죠. 특정 행정기관에 위임을 했다. 위임을 했다.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법령 보충규칙이죠. 법령 보충규칙. 절차나 방식을 특정하지 않고선 권한을 위임을 했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모법에, 상위법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한 게 아니고,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이 장관은 부령 말고 뭐로 정할 수도 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고시로도 정할 수 있잖아. 그죠? 행정규칙으로도 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장관이 부령으로 정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이 행정규칙으로 정한 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법령 보충규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았죠. 행정규칙으로 위임을 했고, 행정규칙에서 이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고 잘 정하면은 역시 이게 뭐다? 상위법과 결합해서 대의적 구속력이 발생되는 실질이 법령 보충규칙이 된다는 거죠. 바로 요거죠.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했다. 장관이 행정규칙으로 정했다. 그럼 이 행정규칙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법과 결합해서 대의적 구속력이 발생되는 법령 보충규칙이 된다라는 거죠.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법령에 상위법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라고 해서 대의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고 우리 판례죠. 그리고 3번.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은 이제 행정규칙이죠. 이 행정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른 관행이 없더라도 평등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들렸죠? 관행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재량준칙도 예외적으로 이제 요게 대의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필요하죠. 왜냐? 재량준칙은 그 자체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요건이 추가되지 않으면 요건 단순한 행정규칙일 뿐이에요. 요건이 뭐냐? 여기 관행이 있어야 돼. 관행이 있어야지 이 재량준칙이 뭐가 된다? 간접적으로 대의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재량준칙 그 자체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대의적 구속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다? 관행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 관행을 매개로 해서 이 재량준칙에는 뭐가 생긴다? 간접적 대의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경우 관행이 있으면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대의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고, 그럴 때 이제 행정기관은 그 규칙, 관행이 성립된 행정규칙이죠. 이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기 구속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은 이론적 근거가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죠.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이게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관행이 있어야 돼. 관행.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고요. 그리고 4번. 고시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해서 대의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맞네, 그죠? 법령은 아니죠. 고시가 상위법과 결합해서 대의적 구속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건 고시일 뿐이죠. 일단 형식이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 법령은 아니죠.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보충규칙이에요. 그럼 법령 보충규칙은 상위법과 결합한 한도 내에서 실질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 그 자체가 형식이 법규명령은 아니잖아. 법령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필요가 없어요. 법규명령인 경우에는 공포가 필요하지.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형식이 법령 보충규칙의 형식 자체는 이제 행정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그냥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되면 돼요. 수험자한테 통보만 되면 이거는 효력이 발생되는 거다. 그렇죠? 굳이 뭐 이거를 공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공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똑같으면 표시,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포가 필요 없다는 얘기다. 공포가 필요 없다. 그리고 9번, 여러분 행정심판법이 나왔어요. 한 문제로.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이제 개정법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옳은 거 1번. 취소심판의 재결로서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을 할 수 있고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할 수 없다. 맞죠? 그럼 취소심판은 인용 재결의 종류를 나열을 하고 있어요. 취소 재결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취소 또는 변경도 할 수 있죠. 변경 재결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또는 변경을 직접 하지 않고 야 변경해 라고 해가지고 명령을 할 수 있죠. 변경 명령 재결을 할 수가 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한테 야 변경해 라고 명령도 할 수 있죠. 형성 재결과 이행 재결이 있다. 근데 취소 명령 재결은 요건 없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게 삭제가 됐어요. 실효성이 없다. 그렇죠? 이런 이유로 삭제가 됐다. 취소 명령 재결은 현행법상 없는 재결의 형태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행 재결, 취소 심판 재결에서 이행 재결은 변경 명령 재결밖에 없어요. 그리고 2번. 처분청이 그래서 여기 처분 명령 재결 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맞는 거고. 2번. 처분청이 처분 이행 명령이 처분 명령 재결이에요. 처분 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 명령을 했으면은 이 명령의 취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분 명령을 했는데 처분을 안 해. 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직권으로 직접 처분을 해줄 수는 없다는 거. 처분 명령 재결과 직접 처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직접 처분은요. 처분 명령 제결,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해서 처분 명령 제결이 나왔을 때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이에요. 근데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요 처분 명령 제결 요거는 뭐를 어떤 심판을 제기했을 때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을 때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면은 인용 제결의 형태가 두 가지죠. 처분 제결과 처분 명령 제결. 근데 대부분 처분 명령 제결을 많이 하죠. 처분 제결보다는. 근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뭐 처분의 성질상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없지 않는 한 그렇죠?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권으로는 안 된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요게 또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 취소 재결을 했다. 그런 경우에 직접 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취소 재결을 했다. 변경 재결을 했다. 이런 직접 처분은 안 된다. 처분 명령 재결을 했을 때 이제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취소 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가 없으므로 있죠. 취소 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거를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근데 요 신설이 되기 전에 우리 판례는 취소 재결에 대해서 기속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재처분 의무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해석상 인정을 해왔던 것이 이제 법규화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거부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 심판보다 의무행 심판이 더 효과적이다. 굳이 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둘 다 이제 기속력 조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다 있다는 거죠. 의무행 심판이든 그리고 취소 심판이든 그렇죠? 재처분 의무가 있다. 그렇죠?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다투는 거니까요.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그렇죠? 거부 처분. 4번 거부에 대한 의무행 심판에는 청구기관의 제한과 사정재결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좀 틀렸죠? 그러면 이게 거부에 대해서 의무행 심판은 그 대상이 두 가지죠.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행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거부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90일, 180일. 그리고 사정재결 가능해요. 근데 실제 뭐 이렇게 한 거는 거의 보지를 못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게 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죠. 사정재결도 안 되죠. 부작위 어떻게 사정재결 이론적으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행정지 이러면 집행정지 규정은 적용이 될까요? 거부인데 거부에 대해서 집행정지 인정할 실익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청구기간의 제한 사정재결 요거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행정지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청구기간의 제한, 사정재결은 거부에 대해서는 적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집행정지는 안 된다. 나눠서 봐야 돼요. 요거는 적용이 되고 요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0번 공물법 가번 이것도 이거 강론이죠. 강론. 근데 어렵지 않은 부분이 축제가 됐어요. 가번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이 그 이후 공유수면 자연공물이죠. 그죠? 공유수면이 그 이후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국유재산 법령에 의한 용도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공물로서의 성질이 소멸된다. 아니죠. 그럼 자연공물인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용도 폐지, 즉 공용 폐지가 요건이다. 공용이 공적으로 제공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져야지, 그죠? 공물로서의 성질이 소멸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공용 폐지가 있어야 된다. 자연공물도. 별도 용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 않더라도 소멸된다 그랬지. 용도 폐지를 해야 돼요. 알아두시고 자연공물이라도 용도 폐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용도 폐지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추단될 수 있는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고, 그렇죠? 우리가 공물의 성립과 소멸 그걸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공물의 성립 같은 경우 공용물이라든지 자연공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공용 개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용 폐지 그죠? 공물이 소멸되기 위해서 공용 폐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공용물, 공공용물, 보존공물 다 필요하다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용도 폐지, 공용 폐지는 다 필요하다. 공물 다 필요하다.
근데 그 공용 게시 같은 경우는 공용물이라든지 자연공물은 필요 없고 나머지 인공공물이라든지 보존공물은 공용 게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공공용 재산이라 하여도 공공용물 생각하시면 되죠. 공공용 재산이라 하여도 당해 공공용 재산의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네. 그렇죠? 공공용 재산. 이건 뭐죠, 여러분? 그 판례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도로에 대한 용도 폐지에 대해서 다툴 이익이 있는 자죠. 그거는 이제 곡물 사용권을 생각해야 돼. 곡물 사용권. 곡물 사용 관계가 있죠. 곡물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그 곡물 사용 관계, 사용 관계는 크게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으로 나뉘고, 특별 사용은 허가 사용, 특허 사용, 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관습법상 특별 사용 이런 게 있죠. 거기에서 이제 요거는 일반 사용을 얘기하는 일반 사용. 일반 사용인 경우에 도로를 일반적으로 사용만 하는 거예요. 걸어 다닌다. 교통에 공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은 그 용도 폐지를 다툴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 그죠?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인접해 있는 주민이 계속 그 공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단순히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용도 폐지 행위에 대해서 다툴 특별한 이익을 인정한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부여한다. 공공용 재산을 사용하는 관계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 그러면은 그 인접주민은 뭐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용도 폐지, 도로의 용도 폐지에 대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원칙은 일반 사용인 경우 도로를 걸어 다니기만 하는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특별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도로의 용도 폐지를 다툴 이익이 없지만, 인접주민은 이제 그 도로를 그냥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고향에서 사용하고 있죠. 고향에서, 그죠? 특정 개인 생활에 밀접한 이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인접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라는 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인접 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 그리고 도로의 점용. 도로 점용이라 하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 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 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 사용은 독점적 배타적일 것을 요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특별 사용인 경우 일반 사용 있죠. 특히 점용 같은 경우 특별 사용인데 일반적으로. 근데 특별 사용은요, 일반 사용과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어요. 병존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요거 특별 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요 특별 사용은 독점적 배타적인 점유여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없다. 특별 사용과 일반 사용은 병존할 수가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요한다 그게 아니다. 요한다. 그렇죠? 일반 사용과 병존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식당 같은데 그 도로 식당 앞에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도로하고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인도와 사이에 턱이 있잖아. 근데 그 턱을 갖다가 낮춰둔 곳이 있어요. 그죠? 뭐 식당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라든지 그런 때는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그 턱이 있잖아요. 그 턱을 낮춰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특별 사용이에요. 특별 사용. 그 식당 주민, 그죠? 식당 주인 사용하려고, 그죠? 주차장 출입구로 그 특별 사용인데, 그 인도를 사람들이 못 지나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용 같이 된다. 그 턱을 낮춰놨다고 턱 낮춰놓는데 돌아서 이제 인도를 통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 요거는 병존할 수가 있어요. 병존할 수가 있다. 턱 낮춰놔도 인도 가던 길 가면 된다. 돌아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라번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인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죠. 허가는 요건 강화상 인가가 아니라 뭐죠? 허가도 아니고 특허죠. 특허. 네, 특허. 그리고 막 국유재산에 의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죠. 우리 판례가. 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이건 공법상 권리. 그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건 민사상, 그죠? 민법상 권리. 그래서 권리의 법적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전합제 판례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공법상 권리 관계 그리고 사법상 권리 관계 이게 다 병존할 수가 있다. 소제기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다. 그리고 가장 옳지 않은 거 11번 조세 과오납 환급 부당이득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1번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 징수가 실제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당연묘여야 하고 그쵸? 그럼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기 위해서는 요거 처분 자체가 뭐여야 된다? 당연무효여야 돼. 당연무효. 만약에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성 절차에 의해서 국민이 취소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 납부가 이거 국민이 납부했죠?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가 없죠. 왜? 당연무효가 아니잖아. 지금 취소가 안 됐지. 취소되거나 하지 않는 한 취소 전이니까 이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죠. 그래서 부당이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취소 사유다. 조세부가 처분에 있는 하자가 취소 사유다. 그런 경우 민사법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민사법원이 이걸 갖다가 조세부가 처분을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를 하고 그죠? 승소 판결을 해줄 수가 없죠. 기각 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 공정력. 그죠? 취소되기 전에 유효한 힘 그거와 관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2번 국세 환급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은 납세 의무자가 갖는 환급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항고성이 대상이 된 처분이다. 그럼 국세 환급 뭐죠? 국세 환급은 부당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국세 환급 그죠? 법에 의해서 내야 될 세액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지, 요 결정 자체가 독립적인, 독자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령에서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어떠한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요 결정 자체가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법에 다 있다. 법의 규정이 다 있다. 법에 따라서 확정되는 거다. 이렇게 세액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다툰 거 민사소송. 그래서 3번 이미 존재 범위가 확정돼 있는 과오납부액. 이미 존재 범위가 확정돼 있어. 어디에? 법에. 이제 법에. 그래서 이런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환급이라는 거, 그죠? 국세 환급. 이게 뭐다? 부당이득이 실질이다. 근데 요거하고 비교해 주셔야 되는 것은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는 우리 판례가 요거는 조세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다라고 봤어요. 부당이득의 실질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거는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다는 거 그거랑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4번 원천 징수의 경우 국가 등에 대한 환급 청구권자 원천 징수 원천 징수를 누가 하죠? 원천 징수 의무자가 하죠.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3.3% 떼잖아, 그죠? 그 원천 징수의 경우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더 냈다고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징수에서 세액을 납부하는 원천 징수 의무자겠죠.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자기가 냈으니까 더 냈거나 아니면 안 내도 되는 걸 냈다. 그러면은 이 원천 징수 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환급 청구권자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라고 봤어요. 보고 그다음에 12번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지문
지적공부소관청에 여러분 이게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항고성의 대상이 된 처분이 아닌 거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온다. 그죠? 대상적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1번 지적공부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 반려. 여러분 지목 땅 이름이죠. 지목 땅 이름을 바꾼다. 신청했는데 반려했다. 이건 뭐다?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다. 공중의 처분성은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들을 봐야 되는데 땅 이름 바꾸는 거 이건 우리 처분성을 인정을 했잖아. 지목.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 처분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공부상의 기재 자체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전제가 된다라고 해서 실제법상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거죠. 처분성을 인정을 했다. 이 반려행위. 공중의 처분성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용도 변경 신청 반려, 그죠?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신청 반려 다 처분성이 있고요. 그리고 2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 여러분 이거 고발이라는 것은 사직당국한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이거 내부행위잖아요. 내부행위, 그죠? 내부행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내부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대의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처분성이 없고요. 고발 조치, 고발 의결 이런 거 처분성이 없고,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경고가 이제 누적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과징금을 받을 때 가중 처벌의 요건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고발 이런 거는 이제 내부행위라서 처분성을 부정을 하죠. 3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요 성희롱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요거는 뭐죠? 성희롱 결정을 받은 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시정조치 권고, 이걸 갖다가 공공기관의 장한테 시정해라라고 해서 이제 권고를 한다. 근데 만약에 이걸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조치가 예정돼 있다?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다. 그래서 시정조치 권고, 요건 뭐다? 권고가 아니에요. 실질이 권고가 아니라 요건 처분성이 있는 거다. 그렇죠? 이게 행정지도 파트에서 저희가 했었죠.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행위, 요거는 임의적, 그죠?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하는 어떤 행정지도라거나 그런 사실행위가 아니고, 이건 처분성이 있는, 우월성이 있는 처분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행정행위다. 그리고 요거하고 그러면 표준약관 사용 권장이기,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도 파트에서 저희가 했던 거, 표준약관 사용 권장이기,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4번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가 결정. 여러분 개별공시가 결정은 물적 행정행위죠. 물건에 대한 규율, 직접적으로 물건에 대한 규율이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개별공시가 결정은 세금이나 부담금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처분성을 인정을 하는 게 우리 판례고요. 개별공시가 결정 말고도 표준지공시가 결정도 역시 처분성이 인정이 돼요.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3번 실효성 확보 수단, 이제 4편이 나오죠. 1번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이행강제금은 요거는 간접 강제 수단이고, 그리고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 장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다. 그리고 간접 강제. 그렇죠? 간접적 수단이죠. 그리고 요거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거. 형벌이 아니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반복 부과 가능하다.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2번 비상시 또는 위험 절박인 경우, 그죠?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 대집행 영장이 통지 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경우라도 위의 두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이런 비상시 또는 위험 절박한 경우에는요, 계고하고 통지 요 수속을 다 거칠 필요가 없어요. 두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대집행할 수 있다. 법조문이죠. 법조문. 계고 통지 요거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만약에 이걸 생략하게 되면은 요 대집행 자체가 이게 즉시강제의 성격을 띠게 되겠죠. 의무를 명하는 게 없어지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세요. 계고나 통지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생략이 가능하다. 언제? 비상시 위험 또는 위험 절박. 그리고 3번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 징수의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역시 비용 징수할 수 있죠. 이게 국세 징수법
국세징수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비용 징수를 할 수 있음에도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보다 관이하고 특별한 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굳이 제기할 필요가 없다. 행정청은 자력 집행이 가능하죠. 자력 집행하면 되지 굳이 민사소송 제기할 소외이익, 그죠?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 공매. 공매 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틀렸죠. 공매 통지 자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즉 처분성이 없어요. 공매 처분, 그죠? 우리가 공매 절차는 크게 공매 결정, 그리고 공매 공고나 통지, 그리고 공매 처분을 하죠. 근데 공매 처분만 처분성이 있고 공매 결정이나 공매 통지는 처분성을 부정한 게 우리 판례예요. 공매 처분만 처분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 통지 자체를 항고성의 대상으로 삼아서 취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공매 통지가 흠결이 되거나 공매 통지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공매 처분 자체에 뭐가 있게 되냐?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 통지 흠결이나 공매 통지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매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송에서 공매 통지 흠결을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상의 요건. 공매 통지 자체를 다툰 게 아니라 공매 처분 자체를 다투고 그리고 그 소송에서 공매 통지 흠결을 절차상의 하자로 주장하면 되겠죠. 취소 사유를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14번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항상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나온다. 네.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제처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있다.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 안 돼요.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제처분, 국가공무원법상 요거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제처분을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국가공무원법에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있으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국가공무원법에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요거랑 또 비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행정절차법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죠. 적용을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그죠? 어떤 다른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행정절차법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거랑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번 행정절차법의 청문 배제 사유인 당해처분의 성질상 의견 정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당의 행정처분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맞죠? 이게 처분의 성질상 의견 정책의 현저히 곤란 불필요. 요거는 뭐다? 처분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침입적 처분인지 수익적 처분인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청문 통지서의 반송, 청문 통지서가 반송됐다. 또는 청문 통제 방법 또는 뭐 청문일시의 불출석 이런 것을 갖다가 기준을 두고서 그죠? 그것을 보고 의견 전체 현재 곤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청문일시 불출석, 청문서 반송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처분의 성질상 의견 정치가 현저히 곤란 또는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청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청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환수결정. 여러분 퇴직연금 환수결정 이거 되게 중요하죠. 환수결정 자체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익적인 처분이다. 그러면은 침익적 처분이니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냐, 즉 청문, 그죠? 청문 같은 걸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다. 환수결정에 앞서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죠. 왜? 환수결정, 퇴직연금 환수결정 관련 법에 의해서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 당연히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정해. 당연히
그래서 따로 이거를 따로 이렇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그러면 그 사전 통지 생략 사유가 있고 청문회 생략 사유가 있죠. 근데 청문회 생략 사유 안에 이제 사전 통지가 이제 포함 관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죠? 사전 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하면은 당연히 청문회 생략 사유고, 그죠? 그러니까 청문회 생략 사유가 이러면은 사전 통지 생략 사유는 그 안에 있는 거다. 거기에서 사전 통지 생략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긴자성, 그죠? 그래서 자격 상실, 그죠? 법령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죠? 예,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정이 됐다, 그죠? 이것도 환수 금액이 법령에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청문 배제 조항이 있다.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배제, 우리 청문 실시하지 말자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 반드시 요거를 청문을 배제해야 될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청문 배제 협약, 그죠? 조항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성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진 않아요. 요 협약 자체, 즉 이게 청문 실시 배제 협약 자체,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효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일단 협약이 체결되었다, 청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5번, 당사소송의 대상을 모두 골라라 라고 봤는데 기억번 9. 토지보상법이죠. 토지보상법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이런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는 이건 사회보장적, 그죠? 사회보장적 취지에서 인정이 되는 이제 보상 청구권이죠, 그죠? 사회보장적 취지에서 인정이 되는 이거 지급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 직접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공법이니까, 그죠? 공법상 권리. 정책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번,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 조합과 조합 구성원이죠. 특별히 조합의 처분이 개입돼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어요. 거기에서 조합원이 내가 조합원이 맞다 아니다 요거 자격에 대해서 이게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요거는 뭐다?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마치 공무원 자격 인정, 공무원 자격 인정에 대해서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 이거 당사 소송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디귿번, 폐강 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강된 강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 위로금의 지급 청구. 이거 폐강 대책비의 일종이다. 정책적인 권리예요. 정책적인 권리, 그죠? 그러니까 입법 정책적인 권리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적 취지, 그죠? 사회보장적 취지에서 인정이 되는 이거 금원이다. 그래서 재해 위로금의 지급 청구, 요거는 당사소송으로 이거를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정리를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1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역시 요거는 우리 당사소송의 대상이 되죠. 이것도 조세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우리 의무다. 그렇죠? 환급 의무는 조세 정책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환급세액 지급 청구 요거는 당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그래서 다 당사소송의 대상이네요. 이거 잘 정리를 해서 좀 알아두시고, 이거 관련해서 디귿번 우리 그 기출문제 중에서 석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6번 이제 공무원법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해서 이것도 강론 파트긴 한데,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에요. 공무원법 1번 지문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그 소속 공무원이 전입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단체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전입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 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이게 지방공무원이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가죠. 그러면은 임용권자가 달라져요. 임용권자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다. 전입, 전출. 전출을 하려고 하는 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 여성교육 공무원은 이것도 이제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교육 공무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요거는 별개예요. 별개. 근거 법과 목적이 다 다르다. 그래서 둘 다 신청할 수가 있고 육아휴직 중인 여성교육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되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육아휴직 중인 요거는 실제 사안이 육아휴직 중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산휴가를 또 이제 받고 싶은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직을 받아줘야 돼. 왜냐면요,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직무에 종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직 신청을 하고 다시 출산휴가 이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휴가 중인 공무원은 직무를 지금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를 종사하고 있음을 전제로 어떻게 의무를 면제해주는 휴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직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 중에 복직 신청을 하고 다시 이게 출산휴가를 또 받아야 돼. 그렇죠? 계속 휴가가 아니라 이거 다른 거잖아. 별개잖아. 별개. 그러니까 육아휴직 중이다. 그럼 근데 내가 출산휴가를 또 받고 싶다. 그러면은 복직을 하고 또 이제 뭐 한다? 출산휴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복직 선행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쟁점이 됐던 거는 이 복직 신청을 이분은 했어요. 근데 복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복직을 명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우리 판례는요. 이게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 공무원이 이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복직 신청을 하고, 그죠? 복직 신청을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바로 뭐 해야 된다? 출산휴가에 대한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 판례는 판시를 했어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 복직 명령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반드시 이게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은 반드시 복직을 시켜줘야 되고, 그죠? 바로 뭐 해야 된다? 출산휴가를 또 해줘야 되는 거야. 출산휴가를. 그죠? 이렇게 보시고 3번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요. 그 이전 종전에 한 직위해제 처분은 뭐가 된다? 묵시적으로 철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철회가 됐잖아.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 처분. 그러면 철회됐으면 없어지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또 취소를 구한다. 취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뭐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다. 그래서 뭐다? 소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법 관계는 한다. 당연소멸하는 거죠. 뒤에 임용권자의 면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어요. 별도의 통지를 갖출 필요 없다.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 사유 발생 시점에 이 사람은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번 행정계획.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죠. 옳지 않은 거 1번. 도시계획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서 행정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틀렸죠. 그럼 도시기본계획은 요거는 기본계획이죠. 추상적 지침을 정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없다. 그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요. 국민이나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2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체적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죠?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그죠?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 계획 자체가 뭐가 된다? 구속적 행정계획이 되죠. 그래서 조합이 행한 처분이 되는 거죠.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성이 있죠. 구속적이니까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를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네, 조합이 행한 처분이니까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후죠. 그러니까 조합이 행한 처분, 그러니까 조합을 피고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 그죠? 무효 확인소송이라든지 취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인가를 받지 않으면은 인가 전에는 당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요. 그냥 요거는 계획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인가를 받은 거다. 그리고 3번. 행정 주체가 행정 계획을 위반 결정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인정된다. 그죠? 이게 행정 주체가 행정 계획을 만들 때, 그죠? 또는 변경할 때, 다 이게 계획 재량,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인정되고요. 계획 재량, 양적 차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일정한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춰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있는 자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맞죠? 요거는 우리 계획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요거 하나죠. 폐기물 처리 사업의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받은 자, 그죠? 그 자는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죠. 적정 통보 받은 자는 요건을 갖추면은 일정 기간 내에 뭐 덤프 트럭도 사고 일단 설비를 갖춰가지고 폐기물 처리와 본허가를 신청한 지위에 있죠. 그 자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해요. 그죠?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거, 요 신청권 요거 인정이 된다. 계획 변경 신청권, 그죠? 조리상 신청권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거부한다. 그러면 그 거부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 판례가 하나 나왔네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 또는 뭐 입안 신청권. 그리고 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권 그런 게 다 조리상 신청권 인정이 돼서 신청을 해서 거부가 나오면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인정된다는 판례 정리를 꼭 하시고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게 네 가지 경우 우리 인정을 했었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18번 국가배상법 2조 1번 시도지사 등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상 사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아니죠. 우리 판례는 한국토지공사 공무상 사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공공단체죠. 그래서 2조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고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다. 그래가지고 한국토지공사가 잘못했으면 한국토지공사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도 아니고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주체도 되지 않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나 해두시고요. 공사. 한국토지공사, SH공사 다 공사들 행정주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공무원이 아니다. 행정주체. 그리고 2번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군인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맞죠? 그럼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죠. 거기서는 이중배상이 안 되는 금지되는 그 주체에 대해서 군인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판례가 이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네, 보충력에 편입돼 있어서 이죠. 네. 여기 군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죠? 지금 소집돼 가지고 지금 현역에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소집돼 가지고 군복무를 하고 있지 않는 한 이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보상 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배상 청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경비교도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공익근무요원하고 경비교도는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상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3번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법령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직무상 의무에 대한 근거 법령의 취지가 공익을 위한 거다. 공익만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2조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죠. 왜? 우리가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중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 직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요. 직무의 내용죠. 직무상의 직무행위의 근거 법령의 취지가 사익보호성, 그죠? 사익까지, 개개인의 사익까지 보호하고 있어야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공익만 보호하고 있죠. 공익만.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어서 이조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이기 때문에 사익보호성이 요건이다. 그리고 4번 국가배상법 2조의 직무행위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권력작용만 포함되고 비권력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2조 공직국가 법소인 거기서 직무행위 이거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도 다 포함해요. 비권력 예를 들어서 뭐 행정지도 같은 거 이거 다 포함하죠. 우리 판례는 통설과 판례는 광의설이기 때문에 비권력 포함하고 단지 사경제 작용으로 하는 작용 그죠? 사경제 작용만 배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19번 손실보상, 손실보상, 토지보상법이 나왔어요. 가장 옳은 것은 1번 잔여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가 공익사업의 취득,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잔여지가 어떻게 발생해야 되냐?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 사용됨으로써 발생을 해야 돼요. 잔여지가. 그래야지 이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거지. 잔여지가 그와 무관하게 이제 손실이 발생, 잔여지에 그와 무관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취득, 사용됨으로써 잔여지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 사용됨으로써 그 일부 제한, 그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을 해야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토지 일부가 이게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2번 잔여지 수용 청구는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하여하고 틀렸죠. 그럼 잔여지 수용 청구는요 누가 하냐?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 토지 소유자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하는 것이고요.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을 청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이런 규정이 없어요.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거는 뭐다? 재결이야. 수용 재결 신청. 토지 소유자는 직접 재결 신청, 수용 재결 청구는 못 하잖아. 그죠?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건데 그때는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에 청구를 하면은 6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가 재결 청구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수용 청구죠. 잔여지 수용 청구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인정 고시 후에 토지 수용 위원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여러분 잔여지 수용 청구는 잔여지 매수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잔여지 매수 청구를 사업 시행자한테 하고 그 매수 청구를 했을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이제 사업 인정 고시 후에 이제 수용 청구를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 위원회에 하는 거다.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용 청구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 토지 소유자가 사업 인정 고시 후에요. 그리고 3번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있어요.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으면요. 우리 법 조문이 있죠. 잔여지 또는 잔여지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요. 사업 시행자나 토지 수용 위원회한테 그 권리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 권리 존속 주장 가능하고요. 잔여지 수용 청구, 토지 수용 청구 다 똑같이 수용 청구인 경우 다 이제 권리 존속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용 청구가 받아지면은 수용의 효과가 뭐죠? 원시 취득이거든. 그 위에 있는 그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그 위에 잔여지라든지 그 토지 위에 저당권이라든지 용익물권이자 가지고 있는 자는 권리의 존속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수용이 되면 효과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쵸? 먼저 매수 청구를 해야 돼요. 이 매수 청구는 토지 수용위원회의 잔여지 수용 재결 전 또는 후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이게 매수 청구? 아니죠. 여러분 매수 청구는요. 사업 인정 고시 전에 하는 거예요. 사업 인정 고시 전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를 하는 거고 매수 청구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있다?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수용 청구는 언제까지? 공사 완료일까지 하는 거. 공사 완료일까지. 그래서 이 매수 청구는요. 이게 아니죠.
언제? 매수 청구는 사업 인정 고시 전에 하는 거예요. 사업 인정 고시 전에. 쉽죠? 그거. 자녀지 매수 청구하고 수용 청구를 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수용 청구를 하는 거다. 수용 청구는 누구한테? 토지 수용 위원회한테. 언제까지? 공사 완료일 전까지. 그렇게 하는 거다. 수용 청구. 요거는 사업 인정 고시 전에 매수 청구하는 거고요. 사업 인정 고시 후에는 그 수용 청구하는 수용 청구. 그리고 건축허가 마지막.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허가는 원칙상 기속행위이지만 중대한 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맞죠? 건축허가는요 원칙은 기속이에요. 근데 항상은 아니죠. 중대한 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의제된 인허가가 재량행위면 그죠? 거부행위도 재량행위일 수가 있죠. 인허가 의제. 그런 경우에 중대한 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은 아니에요. 원칙하고 예외가 있다. 예외. 인허가 의제 같은 거. 그리고 2번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신고 반려 행위 또는 수리 거부 행위는 항고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건축신고 자체는 자체한정적 신고 맞아요. 근데 신고 반려 행위, 수리 거부 행위는 항고적인 대상이 되죠. 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수리를 거부한 상태에서 이제 건물이 완공됐다.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시정명령, 뭐 이행강제금, 벌금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물에서 어떤 영업을 하려고 한다. 그 영업 허가가 또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조기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건축 신고 자체는 자체한성적 신고지만 이 신고의 수리 거부, 그죠? 수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을 했죠. 처분성.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 반려 다 이제 처분성 인정했다는 거고 같은 법리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3번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서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 건축신고죠. 건축신고는 자체한성적 신고죠. 그래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불법 건축이 아니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자체한성적 신고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는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서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불확정 개념 우리 판례 재량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불확정 개념 우리 판단 여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재량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형질 변경 허가 요건이 이게 불확정 개념이다. 그러니까 뭐다? 재량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형질 변경 허가는 뭐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재량행위. 그러니까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결국 재량행위다. 의제된 인허가가 재량행위면, 그죠? 의제된 인허가가 재량행위면, 그죠? 주된 인허가도 뭐다? 재량이다. 우리 판례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건축 허가. 그리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수리 거부행위 항고성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정법에 2017년 말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건축 신고를 한 경우 그 자한테 행정청이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수리가 됐는지 수리가 거부됐는지 그걸 통지해 줘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신고 후에 그죠?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 규정이 신설이 됐다는 거 또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공신고도 역시 수리가 됐는지 수리가 안 됐는지 그거를 통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3일 그거는 3일이고요. 건축신고는 5일이에요. 착공신고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되고 이제 만약에 그 통지를 안 해준 경우에는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생겼는데 건축신고인 경우에는 그 간주 규정까지는 없다. 그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7급에서 한번 기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기출 해설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항상 기출 문제가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꼼꼼히 정리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게 기출이 됐구나. 올해 시험 많이 남았죠. 올해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또 이제 기출이 될 수가 있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